자, 교재는 12페이지고, 회계의 기초,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기본 개념의 회계의 정의를 보시면, 회계는 기업의 모든 정보 이용자에게 기업 실체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상태가 그 재산상태를 얘기하는 건 재산상태, 그지?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는 수익과 비용 얘기하는 겁니다. 재무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회계라고 한다. 회계. 그죠? 회계는 결과적으로 무슨 정보 이용자한테?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그지? 합리적인 판단이나 무슨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식별이라는 것은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것인가가 식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것인가가 식별이고, 측정이라는 것은 얼마라고 하는 거, 그치? 금액을 얼마나 적어야 될 거, 측정. 예. 그래서 식별하고 측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을까요? 여기 나왔는 식별, 측정, 전달. 식별이라는 것은 분별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인식이라고도 하고, 회계 기록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계정 과목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그지 결정하는 시점을 지금 식별이라고 한다는 거고, 측정이라는 것은 식별되고 인식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전달이라는 것은 유용한 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한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에서 식별이 뭐냐, 측정이 뭐냐, 전달이 뭐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회계가 뭐냐는 나와요.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자, 회계의 목적. 회계의 목적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시험에. 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 그치? 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 그럼 2번, 3번, 4번은 뭐냐면 유용한 정보란 뭐냐 나오는 거. 유용한 정보란. 동그라미 2번. 유용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고, 세 번째,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유용한 정보고, 네 번째, 그 밖에 회계는 경영자에게 미래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수립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정부기관에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가대표를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결국 2번, 3번, 4번은 유용한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용한 정보. 이런 것도 유용한 정보고,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합리적인 무슨 결정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는 것들도 만약에 A라는 기업에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재무정보, 그지? 재무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그지?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A라는 기업과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치면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도 될지 안 될지, 외상 거래를 해도 될지 안 될지, 그지? 그거를 판단하려면 그 회사의, 그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거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는 거고, 회계정보 이용자는 그냥 다양하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그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내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는 내부정보 이용자, 기업 외부에 있는 회계정보 이용자는 외부 정보 이용자로 하는 거예요. 기업 내에서 의사결정하면 내부정보 이용자, 기업 밖에서 의사결정하면 외부정보 이용자. 경영자는 내부정보 이용자죠. 그지? 회사 내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올해 회사의 실적이, 그지? 얼마나 되는지, 그지? 뭐 어떤 거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접어야 되고,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에 손을 대야 되고, 이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경영자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거래처는
외상대금 줘도 되는지. 정보기관은 세금을 얻기 위해서. 종업원은 그죠? 급여 뭐 연봉 협상이라든가 뭐 급여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투자자는 예, 배당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이런 예,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우리가 무슨 정보 이용자? 회계 정보 이용자. 회사 내부에 있으면 내부 정보 이용자, 회사 외부에서 의사결정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회계정보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른 회계의 분류에는 예,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예, 재무회계는 기업의 외부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예요. 재무회계는 무슨 정보 이용자? 그게 중요해, 그게.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 위한 거. 재무회계는. 관리회계는 무슨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 위한 거. 예,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진에게 관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고, 세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중 세무건서. 예, 세무건서의 일정 기간 기업의 가세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회계 분류해 가시면 예, 표로 나온 거 있죠. 그렇지? 표로 나온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예, 재무회계의 목적은 외부 보고 목적이고 정보 이용자는 투자자 등 외부 정보 이용자고 보고 형태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예, 재무보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기준은 무슨 원칙을 따라야 된다? 회계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재무회계의 회계 원칙은 기업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의 회계 원칙은 무슨 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예, 재무제표 작성해서 예,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재무회계는 성격 및 시간적 관점이 객관성이 강조되며 과거지향적이다. 과거를 중심으로 미래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A라는 기업이 잘 됐으면 그지? 잘 됐으면 앞으로 더 투자를 하는 거고 잘 안 됐으면 앞으로도 투자 끊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 보고 목적입니다. 목적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 등 내부 정보 이용자고 보고 형태는 특수 목적의 재무 보고서. 예, 일반 목적이 아니라 그지? 내부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수 목적, 이렇게 표현하면 내부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수 목적의 재무 보고서고 예, 보고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면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거나 상관없다. 성격 및 시간적 관점은 주관적이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적합한 자료가 강조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잘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관리에게는. 내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겠지만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 회사를 끌고 나가야 되니까 과거에 잘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수정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예,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이고 관리회계는 무슨 지향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여기서 지금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중에서 세무회계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세무회계의 목적은 세무 예, 보고 목적이고 정보 이용자는 가세관청, 예, 보고 형태는 세무조정 계산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 기준은 법인세법 등의 세법 규정을 따라야 되고 성격 및 시간적 관점은 객관성이 강조되며 과거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계의 역할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있죠.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이런 시험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예, 투자자나 채권자들은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주체들이다. 자본시장에서 예, 자본 수요자인 기업과 자본 공급자인 투자자와 채권자가 만나서 자본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여기는 너무 별로 읽을 내용이 없네. 가끔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회계의 역할은 경제적 자원의 무슨 적 배분? 효율적 배분인데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14페이지) 가면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이 있는데 부기는 그냥 장부 작성을 하는 거 우리가 부기라고 그래요. 부기. 장부에 기입하는 거 우리가 그냥 부기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되고 부기와 회계의 비교를 보시면 부기의 개념은 기업 실체의 거래나 사건을 기록 계산 정리 해석하는 행위. 기업 실체의 거래나 사건을 기록 계산 정리 해석하는 행위고 정보 범위는 화폐적 정보와 과거의 정보. 중요성은 회계 정보의 공급 측면이 중요하고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기록 계산 정리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해서 회계 정보 이용자가 무슨 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기는 좁은 범위고 회계는 넓은 범위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회계의 정보 범위는 과거의 정보, 화폐적 정보, 비화폐적 정보, 미래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중요성은 회계 정보 수요 측면이 중요하다. 수요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정보 이용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지?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이해. 재무상태표도 이론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무슨 시점에? 일정 시점. 기초라는 시점과 기말이라는 시점에 기초라는 시점과 기말이라는 시점에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대표를 우리가 무슨 상태표?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일정 시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대표. 그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뭐가 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품, 건물 등의 재화와 매출 채권, 단기 대여금 등과 같은 채권을 말하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런 시험에 나와요. 이런 표현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뭐하고 있는?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고 이때의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 현금을 수취할 권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경제적 자원은 뭘 창출할 수 있대?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라 나왔죠. 자, 우리 직업학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지? 훈련생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수강료 매출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얘기야? 자산이라는 얘기지. 눈에 보이면 유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형자산. 이런 지금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에어컨 이런 것들 통해서 학원을 운영할 수가 있고 학원을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산들은 앞으로 뭘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런 얘기예요.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결국 수익 창출을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 효익이라는 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요거. 그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그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 경제적 자원을 우리가 자산이라 한다는 거.
이거 특히나 중요한 표현이고, 그렇죠?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부채 계정. 부채란 기업이 미래에 일정 금액을 갚아야 될 채무를 말하는데, 갚아야 될 빚을 우리가 뭐라 했나? 갚아야 될 빚을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그지? 예. 부채의 의미가 부담하고 있는 빚이에요. 부담하고 있는 빚. 이를 더욱 명확하게 정의하면 과거의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 현금을 지급할 의무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도 제공할 의무를 얘기한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를 말합니다.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의 의무라는 것은 현금을 지급할 의무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말하는 거고,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남는 지분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이나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있는데 그 100만 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 자원,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내가 60만 원을 빌렸어. 얼마 빌렸다? 그 60만 원은 내가 갚아야 돼. 부담하고 있는 빚이지. 부담하고 있는 빚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부채. 언젠가는 경제적 자원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넘겨야 되고, 그러면 100만 원의 자산에서 빚 60만 원을 뺀 나머지 40만 원이 내가 가져갈 몫이잖아. 그지? 내가 가져갈 몫을 우리가 뭐라 해야 한다? 자본이라 한다는 거예요. 자본이라. 이해 갔을까요? 자산 부채 인식과 제거.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산부채 자본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인식. 그러니까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야. 계정 과목 포착할 수 있는 거.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인식은 그러한 재무제표 중 하나의 어떤 항목을 명칭과 합계 금액으로 나타내고 그 항목을 해당 재무제표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하고, 자산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자산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우리가 무슨 금액? 장부 금액이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산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우리가 무슨 금액? 장부 금액이라 하고, 재고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 재고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을 우리가 재고라고 하는데, 재고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 정의에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을 때 제거를 하고,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여러분들 앞에서 거래에 팔려서 배웠잖아요. 거래에 팔려서. 자산은 원래가 무슨 변? 차변. 그러니까 자산을 인식할 때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근데 그 자산을 내가 만약에 뭐 처분했다. 그러면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자산은 원래 무슨 변인데? 차변인데 무슨 변으로? 대변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생기는 게 인식이고 없어지는 게 제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통 이거는 다른 표현할 때
처음에 자산이 생기는 게 자산의 증가, 자산이 없어지는 게 자산의 감소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대신에 증가와 감소 대신에 인식과 재고라는 표현 써준 것 뿐인 거예요. 이해할까? 부채는 원래가 무슨 부채는? 부채는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가야 된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는 대변인 거예요. 자산은 왜 차변이냐면 투자자가 투자를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빌려오거나 그러면 들어오잖아. 그지? 들어오니까 자산은 차변인 거예요. 들어오니까. 근데 부채는 채권자한테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나가야 될 거니까 대변이고 자본은 나중에 회사가 더 이상 운영되지 않으면 나머지 자녀 지분을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본도 결국 뭐 해야 될 거야? 나가야 될 돈인 거야. 부채나 자본은 나가야 될 거니까 무슨 겨? 대변이고. 자산은 들어와야 되니까 원래 무슨 겨? 차변이고 원칙은. 그 부채는 원래가 대변인데 그 부채를 갚으면 그지 무슨 변 가서 차변 가서 없어지는 게 지금 재고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본도 원래는 대변인데 그지 갚아야 되니까 그거를 자본도 예, 주주들한테 돌려줬다. 그러면 대변했던 자본이 무슨 변 가서 차변 가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 지금 재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입니다. 자산부채의 측정. 재무대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 단위로 수량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예, 측정 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또는 이행가치이다. 자산이나 부채에 측정 기준을 적용하며 해당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의 측정치가 산출된다. 그러한 측정 기준은 역사적 원가, 현황가치로 구분되는데 이 뒤에 넘기면 이제 역사적 원가, 그 다음에 현행가치, 그 다음에 현행가치에는 또 예, 공정가치, 그다음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현행원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트가 그 이론적인 그 개념 파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약간 이론적인 부분들은 약간 추상적이라서 실무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워, 까다로워. 최근에 그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지금 급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기업회계 2급이었는지 전선세무 1급이었는지. 역사적 원가는 과거 원가를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취득 원가고 부채는 예, 발행 가액이 되는 거죠. 부채를 따지면. 발생 당시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예,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예,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원가? 취득 원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예,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해서 예, 취득 원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예,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예,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예, 거래 원가를 예, 차감한 가치이다.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 역사적 원가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예, 수취한 대가에서 예,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할 때의 가치를 우리가 무슨 원가? 역사적 원가. 부채는 발생 당시의 원가를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 원가라는 것은 예, 수수료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수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현행가치.
현행 가치는 예, 측정인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해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 및 비용에 대한 화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식별한다. 현행 가치는 측정인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해서 예,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 및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식별을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현행 가치의 측정 기준은 예, 공정 가치, 사용 가치, 이행 가치와 예, 현행 원가가 포함이 됩니다. 현행 가치의 예, 측정 기준은 공정 가치, 사용 가치, 예, 이행 가치와 현행 원가가 포함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 공정 가치가 뭐냐, 사용 가치가 뭐냐, 현행 원가가 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예, 공정 가치는 측정일에 예,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될 가격을 우리가 공정 가치를 한대요. 공정 가치는 측정일에 예,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될 가격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시장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해서 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한다. 시장 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해서 그 자산 부채를 측정할 때 가치를 우리가 무슨 가치? 공정 가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보면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난해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사용 가치와 이행 가치. 사용 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을 얻을 것을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 효익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용 가치. 사용 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을 얻을 것을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 효익의 현재 가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거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지?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우리가 지금 무슨 가치? 사용 가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 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이다. 이행 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사용 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행 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이행 가치라 얘기하고,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이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현행 원가라고 합니다. 자산의 현행 원가. 부채의 현행 원가는 측정이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서 추출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차감해서 나오는 게 부채의 현행 원가. 일반적으로 부채의 현행 원가보다는 자산의 현행 원가가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나중에 뒤쪽에서 배우는 거지만 재고자산 평가할 때 저가법이라는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로 뭐 시가를 측정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 다시 사온다면 9,000원이다. 그러면 원재료에 대한 평가는 뭐 9,000원 평가를 한다. 이런 거 우리가 뭐 현행 대체 원가를 뭐 시가로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 보시면 어쨌든 역사적 원가는 과거의 원가, 그지? 취득 원가나 발생 당시 원가를, 그러니까 자산은 취득 원가, 부채는 발생 당시 원가를 역사적 원가로 하는 거고, 현행 가치에는 이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와 현행 원가가 있는 거죠, 그지? 공정 가치는 측정일의 시장 참여 사이에 경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해야 될 가격을 말하는 거고, 예, 사용가치는 자산은 사용가치, 부채는 이행가치, 그지? 예,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을 기대되는 현금 흐름,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고, 예,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자원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고, 현행가치는 자산의 현행 원가는 측정이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예,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포함한 금액이고, 부채의 현행 원가는 측정이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에 발생할 거래 원가를 차감한다. 그래서 요즘에 시험이 기업회계 기준 그대로 나오는 문제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다 어려워.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양이 많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일부가 써 있는 거예요, 내용이. 기업회계 기준 그대로 갖다가 놓고 예,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예, 포괄 손익계산서 18페이지까지 해서 한 파트 끝낼게요. 18페이지까지 해서 포괄 손익계산서. 예, 포괄 손익계산서는 예,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실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 재무제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었어요? 일정 시점이었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기초라는 시점과 기말이라는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을 비교하는 게 재무상태표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무슨 기간에? 일정 기간에 재무성과, 재무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수익, 차익, 비용, 차손의 차익. 수익, 차익, 비용, 차손의 차익. 예,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며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수익은 자산이 뭐하거나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가 돼서 자본이 증가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에 수익이 생기잖아, 그지? 상품 매출에 수익이 생긴 것만큼 자산이 증가하잖아. 자산이 증가하니까 결국 자본도 증가하는 거고, 그지? 예, 부채의 감소라는 것은 예,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뭐 1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의 빚이 예, 감소되니까 수익이 발생해서 상품 팔아서 들어온 돈을 외상대금 갚는 데 쓴 거지,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나 부채가 감소하나 자본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근데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라는 것은 주주가 출자한 돈 얘기하는 거, 주주가 출자한 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주주가 현금 1000만 원 출자를 했어. 현금 1000만 원 출자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그지? 그지? 예. 근데 출자자가 예, 출자한 걸 우리가 무슨 금? 자본금이라 얘기하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수익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해가요? 그 내용 써 있는 거 그냥. 뒤에는 그 내용 써 있는 거고, 차익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활동에서 발생한 거.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에 활동에서 발생한 거 우리가 차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차익. 대표적인 게 따지면 예, 뭐 유가증권 유가증권 뭐 단기매매증권 뭐 처분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예, 일반적으로 차익의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용은 예,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또는 뭐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그만큼 자본은 감소해요.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 일반적으로. 그치? 예.
부채가 감소해도 자본이 증가.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은 감소. 부채가 증가해도 자본은 감소. 나중에 자본은 되게 어려워. 자본은 계속 다루고. 차손은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 이외의 활동,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또는 비유동 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손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처분 손실, 손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익의 측정 방법. 이익의 측정 방법에는 뭐 자본유지 접근법과 거래 접근법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거래 접근법부터 먼저 보시면 수익에서 비용 빼서 수익에서 비용 뺀 거 무슨 순이익? 단계 순이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단계 순이익하고 자본유지 접근법은 자본을 가지고 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초 자본에다가 기중 자본 거래 더하고 단기 순이익이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결국 기초 자본에 비해서 기말 자본이 증가했다면 이익이 발생해서 자본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여기는 이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처음에 내가 자산을 1,000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내 돈은 400원밖에 없어서 600원을 빌려서 1,000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 근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을 했어. 상품을 1,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현금을 주고. 상품을 우리가 왜 구입한 거죠? 팔려고 구입을 한 거지. 팔려고. 그래서 상품을 팔았어. 2,000원에. 그래서 현금이 2,000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2,000원이라는 지금 2,000원이라는 상품 매출한 수익. (2,000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을 줘야 되겠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그럼 상품이 나가겠죠. 얼마 주고 사왔던 상품인데 1,000원 주고. 이거 우리가 상품에 대한 무슨 원가? 매출 원가, 비용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작성한 재무상태표는 무슨 재무상태표? 기초 재무상태표고 지금 이제 1년 동안 거래가 이것만 있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이것만 있다고 가정하면 회계 기간 중에 작성하는 게 이제 손익 계산서. 얘는 일정 기간이 되겠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때까지 지금 수익이 얼마? 상품 매출한 수익이 2,000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1,000원. 그죠? 그 수익 2,000원에서 비용 1,000원을 빼니까 단기 순이익이 1,000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지?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해갈까요? 수익은 2,000원, 비용은 1,000원. 단기 순이익은 1,000원.
이렇게 지금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구하는 걸 우리가 무슨 접근법? 거래 접근법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고, 장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1,000원 가지고 시작했지만 1,000원 가지고 상품을 구입하고 또 그 상품을 팔아서 2,000원의 현금이 들어온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 2,000원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빌려온 돈은, 부채는 그대로 얼마? 600원. 그럼 여기 자본이 1,400원이 나오죠. 근데 이 자본 1,400원은 기초 자본 얼마에다가, 기초의 자본이 얼마였는데, 기초에 400원이었죠. 기초의 자산 1,000원, 부채 600원, 자본 400원. 그치? 기초 자본 400원이었어요. 예, 기초 자본 400원에다가 장사에서 발생한 무슨 순위?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본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 유지 접근법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요것도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그치? 기초자본. 따지면 기초자본이 아니고 기말자본 얼마에서? 1,400원에서, 그치? 기초자본 얼마? 400원을 빼서 무슨 순이익을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본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그래서 자본을 가지고 구하는 거 우리가 자본유지 접근법,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구하는 거 우리가 거래 접근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뭐 시험에서 자본유지 접근법, 거래 접근법 이거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기업회계 상급에서 수익과 비용 가지고 단기순이익 구하거나, 자본 가지고 단기순이익 구하거나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뒤에 18페이지도 해야 되는. 18페이지 볼게요. 18페이지.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수익과 비용을, 여러분들 그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수익과 비용을 특정 기간의 손익계산에 속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특정 기간의 손익계산에 속하는 금액,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수익과 비용, 다음 연도의 수익과 비용,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에 무슨 주의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행 기업회계 기준은 발생주의예요. 현행 기업회계 기준은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 인식하고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인식하는 방법.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 인식하고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 인식하는 방법이 현금주의고,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방법. 따라서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익과 지출이 없어도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어도 수익을 인식하고, 그지? 그 다음에 그렇게 인식하는 거 우리가 지금 무슨 이제 발생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비용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거래처에 접대를 했는데 카드 결제해서 아직 안 줬어, 미지급. 그래도 비용을 인식하는 거, 이거 우리가 무슨 주의? 발생주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현금주의면 그치, 외상으로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그 돈을 회수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그지? 거래처에 접대해서 거래처 접대했는데 카드 결제했을 때는 비용 인식하지 않았다가, 접대비는 비용 인식하지 않았다가 실제로 그 접대 그 미지급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그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현금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업회계 기준은 지금 무슨 주의 쓰고 있다? 발생주의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